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명대사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딸 같은 며느리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말에 학을 떼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직접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진절머리 나는 단어인지를요. 딸 타령하며 내로남불식의 효도를 바라는 시어머니와 등신같이 헛소리를 해대는 남편의 조합은 정말 환장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는 다행인 케이스였죠.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왜 딸이 되면 안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가 있었거든요. 부디 더는 제 주변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남편은 너무나도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남자친구였던 시절에는 세상에 이렇게까지 괜찮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사한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적어도 저한테만큼은요. 그 사람과 저는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것은 그것보다도 더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이미 소개를 받을 뻔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나중에서야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인연이 정말 따로 있기는 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소개시켜줄까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은여이가 네 남자친구가 막 생겼다고 해서 접었었거든. 그 뒤에 또 소개시켜주려고 했을 때는 윤수 오빠가 여자친구가 생겼었고. 그랬어? 타이밍이 참 안 맞았었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렇게 사귀게 됐잖아? 돌고 돌아서 두 사람이 진짜 연인이었던 거지. 그래도 대학 다닐 때 소개받으라고 했으면 안 사귀었을 것 같은데? 그때 윤수 오빠 내 스타일 아니었어. 맞아. 오빠 그때 어울리지도 않게 막 수염 기르고 했었지. 내가 진짜 왜 그러고 다니냐고 했었잖아. 본인이 본인의 안티팬이냐고. 그러게. 나도 그때 왜 그러고 다녔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해. 제 남자친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외모가 괜찮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멀쩡한 겉모습에 비해서 의외로 연애는 몇 번 해보지 못한 타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취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본인 딴에는 본인만의 스타일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들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방금 나온 이야기처럼 턱수염을 구렛나루와 이어질 정도로 기르고 다녔다든가 아니면 장발에 꽂혀서 한동안 머리를 길게 길러 묶고 다녔던 적이 있었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락에 꽂혔는지 뭐에 꽂혔는지 딱 달라붙는 쫄쫄이 같은 가죽 바지를 입고 다녔다든가 아무튼 그런 처참한 스타일링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우연히 친구와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도 제 첫 느낌은 딱 이것이었습니다. 잘생기긴 했네. 근데 대체 왜 저러고 다니는 거지? 였죠. 아무튼 얼굴감 못하게 특이한 취향의 소유자일 정도로 저에게 각인되어 희미하게 잊혀져 가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친구가 보여준 근황 사진 한 장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스타일링은 드디어 버리기로 한 건지 아니면 사회로 나가 강제로 취향을 숨기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지극히 멀쩡해진 보통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속는 셈 치고 나가봤었죠. 저희 회사가 아직 좀 보수적이라서 정장을 입어야 해서요. 옷을 갈아입고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빠듯해서 그냥 왔습니다. 아니요. 너무 괜찮은데요? 제가 봤을 때 오빠는 앞으로도 정장만 입어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옷을 그렇게 못 입었었나요? 평일 저녁 회사에서 막 퇴근한 뒤에 만나는 첫 소개팅 자리였어요. 저희는 지하철 입구에서 만나 같이 카페로 이동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지하철 입구에서 그 사람 얼굴만 보일 정도로요. 사실 제가 남자 캐주얼 차림보다는 정장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기도 했지만요. 아무튼 멀쩡하게 입혀놓으니 옷이 날개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저의 호감은 아마 그때부터 상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진작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날 대화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얼굴이 재미있었으니 대화도 재미있었다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요. 저희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만난 지 얼마 가지 않아 곧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하고 무난한 성격이었어요. 겉으로 보았던 것보다도 더 매사 태평하고 잔잔한 편이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전의 연애에서 제가 얻게 된 경험들이었죠. 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성격이 엄청 급하고 또 그만큼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만큼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제 바로 직전 남자친구도 다혈질이었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에 헤어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남자친구의 순하고 느긋한 성격이 저에게는 그렇게 잘 맞는다 느껴지더라고요. 미안해 오빠, 많이 기다렸지? 막 나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뭐 좀 수정해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바로 나올 수가 없었어. 아니야, 나 별로 많이 안 기다렸어. 별로 안 기다리기는 아까 도착한 지 거의 1시간 가까이 지나지 않았어? 그러게 오빠도 계속 야근해서 피곤할 텐데 그냥 가라니까.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 어제도 자기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차라리 내가 좀 기다리는 게 낫지. 남자친구는 기본적으로 화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같았으면 화가 나도 10번은 더 났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하고 웃으며 지나가는 성격이었죠. 심지어 저에 관한 일이라면 유난히 더 그런 편이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1시간씩 기다리는 상황도 아무렇지 않아 했고요. 거기다 저에게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거나 하는 일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결혼은 이렇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즈음 부쩍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비슷한 대화를 자주 꺼내고는 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32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싶다가도 남자친구의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보다 5살이나 더 많았거든요. 나는 결혼을 해도 지금이랑 전혀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달라질 게 없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아니, 주변에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 보니까 다들 비슷한 내용이더라고. 결혼하고면 연애할 때 감정이 식을까 봐 걱정하거나 아니면 자유시간을 뺏길까 봐 걱정하거나 여자들은 뭐가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이랬어. 그래? 그런데 오빠는 똑같을 것 같아? 나야 어차피 남는 시간에는 우리 은영이랑 노는 게 전부잖아. 거기다 은영이는 사실 내가 뭘 하든지 별로 터치하거나 하는 성격도 아니고 오늘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도 오케이, 아니면 게임하고 싶다고 해도 오케이. 그거야 뭐 오빠가 뭘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게 알아서 잘 조절하는 편이니까 믿고 알아서 하라는 거지. 내 말이 그거야. 부부로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자기랑 결혼해도 지금 마음이랑 똑같을 거라는 거야.
우리 만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난 연애 초반이랑 지금이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거든. 결혼해서 3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 같아. 남자친구의 말은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기는 했지만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 일이라는 게 100%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아왔던 이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만나오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큰 감정 기복 없이 언제나 잔잔했고 저에게도 잘해줬고요. 그런 사람과 결혼을 결정하는데 오랜 고민은 사실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년 뒤 저희는 결혼을 했고 서로 의지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혼의 길로 들어서게 된 소감이 어때? 결혼 생활은 어떤데? 지금도 여전히 깨먹고 살고 있어? 결혼했더니 막 그전에는 몰랐는데 확 깬다 싶은 부분은 없어? 제 주변 지인들은 아직 기혼보다는 미혼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미혼일 때는 똑같은 모습이었지만요. 이제 결혼 1년 차.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신혼 생활에 대해서 가감없이 솔직한 대답을 들려주고는 했습니다. 글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원래가 둘 다 별로 각자의 사생활에 터치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서 그런가? 같이 있을 때는 붙어서 재미있게 놀고 혼자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방해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 보내라고 해주고 우리는 그러는 편이야. 좋겠다. 나도 약간 그런 룸메이트처럼 지낼 남편이 필요한데. 그럼 아예 단점이 없어? 그건 또 아니지. 단점이 어떻게 아예 없겠어. 꽤 있어. 크게 거슬리는 게 아니라 다 자잘한 거라서 묻고 넘어갈 정도라서 그런 거지. 그중에 제일 심각한 단점은 뭔데? 시댁 문제. 제 대답에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씩은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시댁과 관련한 문제였으니까요. 다 좋은데 시어머니가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하셔. 아니 가끔도 아니고 좀 자주 하시는 편이네. 거기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옆에서 말릴 생각은 안 하고 뭐가 문제냐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참나, 천하의 사랑꾼 최은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구만. 하기야 우리 언니만 봐도 시댁 문제에서만큼은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더라.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여기서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결혼하기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원래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이렇게 2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한 명은 20살이 되자마자 대학을 다니면서 분가를 해서 멀리 살고 있었고요. 남편도 원래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로 자취를 시작해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누이가 집에서 나간 뒤로는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게 외로우시다면서 아들한테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 뒤로 저와 결혼을 하기 전까지 남편은 쭉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이 다 그렇듯이 아들 사랑이 무척이나 지극한 분이셨고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저희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말해서 피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느긋하고 잔잔한 성격인 것에 비해서 시어머니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고 성격도 급한 편이셨어요. 그것뿐만이었다면 다행이었죠.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데 본인이 말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거기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당신이 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식의 내로남불 경향도 심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한 번은 저희 신혼집에 놀러 오셨다가 살림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가,
너희는 옷을 죄다 세탁기랑 건조기에 넣고 돌리는 거니? 속옷까지? 네, 비싼 옷도 없어서 대부분 넣고 돌려요. 건조기가 바싹 말려져서 좋더라고요. 속옷은 손빨래를 해야지. 이런 것까지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어떡하니? 그 순간 저는 제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댁에서도 속옷 전부 세탁기에 넣고 쓰지 않으세요? 나야 혼자 살아서 내 옷만 돌리는 거니까 그렇지. 너희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다. 그리고 나는 소나기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고. 너는 젊은 애가 남편 속옷은 손빨래를 하든가 삶든가 할 생각을 해야지. 저희도 가끔은 속옷은 삶은 코스로 세탁하고 있어요. 일일이 삶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도 하지 않은 속옷 손빨래를 며느리인 저에게 하지 않는다며 타박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돌아가고 있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게 뭐야? 이 집은 걸레질까지 로봇이 하고 있는 거니? 네, 이거 제 친구가 신혼집 집들이 선물로 사준 건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요즘 기계가 진짜 똑똑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로봇이 걸레질 해봐야 뭘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어. 걸레질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해야지. 저렇게 건성건성으로 대충대충 닦으면 안 하니만도 못하겠구나. 저는 또 시어머니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시어머니가 그걸 사서 사용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당신도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저한테만 직접 걸레질을 하지 않는다고 타박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시댁에서도 로봇 쓰시지 않으시냐고 말씀드렸을 때는 정색을 하시면서 대답하셨죠. 시댁에서야 어머님 무릎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본인도 무릎 아픈 것만 아니면 무조건 직접 했을 거라고 몇 번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대화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를 아시겠죠? 시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피곤하기 짝이 없었어요. 유쾌한 대화도 아니었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왜 시댁에서도 쓰시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야? 어머니가 옛날 분이시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원래 옛날 사람들은 기계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더 낫다고 믿으시잖아. 그렇게 믿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자꾸 오셔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렇지.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아직 신혼이니까 처음에만 잔소리 하시는 거다. 나도 잔소리 많이 듣고 살았다. 어머니 스타일이 원래 좀 훈수가 많으시다라고 하면서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혼이었던 자식한테 하는 거랑 우리한테 하시는 거랑 같아? 결혼했으면 이제 어떻게 살림을 살든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맞지 않아? 몇 번 저러시다 말 거야. 그냥 여기 왔는데 눈에 보이니까 하시는 말씀인 거지.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남편과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정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시어머니와 관련한 이야기만 나오면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거의 무조건 별일도 아니니 저더러 듣고 흘리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본인이야 본인 어머니이니 이미 익숙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지는 몰라도 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처럼 대강 듣고 흘리지 못하는 게 제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더러 딸 같은 며느리라고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좋지. 세상에 진짜로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사이가 정말 너무 좋은 며느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완벽하게 엄마와 친딸 같은 관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관계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내 친구도 멀리 시집가서 사는 딸보다는 오히려 가까이에 사는 며느리랑 더 정답게 잘 지내더라고. 쇼핑도 같이 다니고 놀러도 가고. 얼마나 좋으니? 네, 저도 그렇게 지내는 분들 보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나도 집안에 며느리 들어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나도 은영이 너를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이때 말씀하셨던 걸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세상에 어느 친엄마가 친딸한테 남편 속옷 빨래를 일일이 손으로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힘드니까 그냥 세탁해놓고 돌리면 된다고 말을 하겠죠. 그것도 아니면 아예 힘들까봐 당신이 직접 해주시던가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애초에 제가 하는 살림에 간섭을 하지도 않은 분이셨지만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해주시고는 했어요. 가끔 집에 놀러 오실 때마다 제가 직접 하려면 힘들다고 손이 많이 가는 반찬을 죄다 만들어 오시고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집 청소를 해주다 가시고는 했어요. 제가 아무리 그냥 놔두라고 엄마를 말려도요. 저희 엄마라고 무릎이 성한 데가 있으셨겠어요? 시어머니보다도 연세가 더 많으셨는데요. 아무튼 이런 마당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자꾸 딸 같은 며느리 말씀을 계속하시니 제가 웃음이 나올 수밖에요.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누이도 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가요. 내로남불은 저게 다가 아니었어요. 본인의 생각은 전혀 틀린 부분이 없고 심지어 생각이 바뀌었을 때조차도 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번 말했던 걸 바꾸면 왜 이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짜증을 내시기 일쑤였죠. 때때로 당신이 저한테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다 솔직한 표현이었고 제가 조금 울컥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다 저 혼자 오해해서 한 오버스러운 행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실정이었으니 제가 시댁에 가는 것도 불편했고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불편할 수밖에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나마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라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다고 저와는 아무 문제도 없는 남편과 이혼을 할 것도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고 해서 시어머니 행동이 달라질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 말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그나마 최선이었죠.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저희가 결혼한 지도 3년차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저에게는 잊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닥치게 되었어요. 바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게 된 일이었죠. 엄마는 위암을 앓으셨어요.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젊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거든요. 그럴수록 더 자주 검사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했어야 했는데 엄마는 그걸 항상 있는 일이라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기셨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엄마, 어떡해. 울지 마, 우리 딸. 엄마 괜찮아. 엄마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병원에도 가보고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엄마 낫게 해줄게. 그것보다 엄마는 여행이나 다니면서 구경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 포기하면 안 돼. 치료받고 하면 무조건 나을 거라니까. 하지만 엄마는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낫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얼마 없다는 사실을요.
엄마는 쓸데없는 미련에 병원에서 꾸역꾸역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셨어요. 저와 추억을 조금이라도 더 쌓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곧 엄마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남편은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밤마다 엉엉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장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장모님 소원이라고 하시잖아. 나도 알아. 엄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도 안 돼. 나는 절대로 엄마 포기 못해. 의사가 하는 이야기도 당신도 들었잖아. 나 같으면 우리 어머니 퇴원시켜드렸을 것 같아. 여행이나 다니시라고 하면서. 남편의 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그럴 수 없을 뿐이었죠. 아무리 의사가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대신에 저는 엄마를 간병하면서 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걸로 그나마 위안을 삼았어요. 회사를 다녀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항상 병원에 붙어 있었죠. 주말에는 집에 와서 좀 쉬지 그래. 이러다 당신도 쓰러질까 봐 걱정된다. 아니야, 난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는 말이지. 걱정하지 마.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나저나 당신 맨날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네. 남편은 자기는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간병을 하면서 마음고생, 몸고생으로 살이 빠져가는 저를 보며 매번 집에 와서 좀 쉬라는 말을 반복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와서 교대를 해주겠다느니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를 보러 병원에 그다지 자주 들리지도 않았고요. 서운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남편을 머릿속으론 이해는 했습니다. 어차피 효도는 친자식인 제가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결국에는 남의 자식이었고요.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마냥 원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지만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진작 제가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게 참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에 누워만 있는 엄마를 보게 될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자주 같이 놀러 나갈 걸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후회는 항상 그렇듯이 손을 쓸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엄마는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 세상을 떠나셨어요. 뭐가 그렇게나 급하셨던 건지. 병원에서 처음에 말을 했던 시간보다도 더 빨리 돌아가셨죠. 아마 아빠를 만나러 서둘러 가고 싶으셨던 걸까요? 지금쯤이면 하늘나라에서 아빠를 만나서 더 이상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밀려드는 슬픔을 감당할 수 있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떠나간 것처럼 울고 또 울었어요. 나중에 하도 우는 바람에 탈진을 해서 장례식장에서 쓰러질 만큼요. 눈을 떠보니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 있더라고요. 언제 오셨는지 걱정스러운 얼굴의 시어머니가 남편의 옆에 앉아 계셨고요. 저는 힘들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좀 괜찮아, 여보? 괜찮아. 지금은 문상객도 거의 없으니까 좀 누워있어. 남편이 옆에 와서 얼른 저를 부축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시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어른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적어도 이제 아프시지는 않을 거 아니니. 네, 어머님.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할 기운밖에 없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지금이야 힘들고 서운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부모가 오래 살아봐야 자식한테 다 짐이다. 너희 어머니도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일찍 가신 게야. 이런 소리를 이제 막 엄마를 떠나보낸 저한테 하시는 거 있죠? 그래, 거기까지는 최대한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표현이 참 모하기는 해도 위로처럼 이따금 하는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대사는 더 가관이더라고요. 양쪽 중에 한쪽이라도 없는 게 너도 편할 거다. 앞으로는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효도하거라. 이건 위로도 뭣도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눈이 뒤집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없는 게 편할 거라뇨. 그래서 지금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게 잘 됐다는 말씀이세요? 여보,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어머니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면 뭔데? 무슨 말씀이신데? 아유, 아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하는 소리겠니? 사돈 어른이 딸 자식 두고 가시면서 얼마나 눈이 안 감기셨겠어. 시집 왔으니 며느리도 당연히 내 자식인데 사돈 어른 대신에 앞으로 내가 친정엄마처럼 돌보겠다고 하는 소리다. 그 말에 흥분해서 몸을 일으키는데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울기만 했더니 어지럼증이 돌아서 도저히 말할 기운도 없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거기다 대고 더 싸울 기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잠잠해진 저를 두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빛을 한 차례 교환하더니 저를 달래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힘들어하면 장모님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이제 그만 울고 우리 장모님 잘 보내드리는 것만 신경 쓰자. 어? 그래, 윤수 말이 맞다. 너무 울면 부모가 발길이 안 떨어지는 법이야. 뒷정리는 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좀 누워있으렴. 시어머니는 아예 본인을 엄마라고 지칭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곳에 혼자 남은 저는 이제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도 모를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며칠 동안 쉬면서 몸을 추슬렀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기운을 차리는 게 먼저겠더라고요. 그리고 기운을 회복하자마자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하신 말씀 계속 생각해봤어요.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어머님? 그럼 내가 하는 소리 뭘로 들었니? 앞으로는 엄마라고 부르라니까. 시어머니는 당연한 소리를 한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빼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긴 말을 더 들을 것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앞으로는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효도할게요. 일단 저 운전해 오느라 너무 피곤한데 1시간만 잘게요, 엄마. 응? 잔다고? 네, 밥은 오빠 퇴근하고 이리로 오면 먹을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쓰던 작은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도 않고서요. 그리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정말로 잠을 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뒤늦게 퇴근하고 시댁으로 바라온 남편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많이 피곤했냐고,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하면서요. 저는 피곤했다고 대답하고 거실로 나가서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저녁 뭐 해주실 거예요? 그동안 계속 병원밥만 먹었더니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어요. 집밥? 네, 된장찌개랑 콩나물국도요. 없으면 계란국도 괜찮고. 시어머니는 약간 떨떠름한 얼굴로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당황한 남편이 저를 보며 묻더라고요. 진짜로 집밥 먹게?
뭐 들었어? 여기서 먹고 가자. 집에 가면 밥 해놓은 것도 없어. 오랜만에 집밥이 먹고 싶다는데 시어머니는 딱히 뭐라 할 말이 없는 눈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본인이었으니까요. 시댁에서 밥을 먹은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은 매번 제가 옆에서 시어머니를 거들었었거든요.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하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소파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봤다가 부엌에 있는 시어머니를 봤다가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얼마 전에 쓰러지기까지 한 제가 정상이 아니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했는지 뭐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후 밥이 다 차려지자 그제서야 저는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제 주문대로 메뉴는 된장찌개와 계란국이었어요. 나머지는 시댁 냉장고 속에 있던 간단한 반찬들이었고요. 너희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뭐 제대로 만들 반짝거리가 없었구나. 그래도 많이 먹으렴? 네,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찌개에 물이 너무 적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왜? 짜니? 네, 이렇게 짜게 먹으면 혈압이 안 좋아요. 엄마도 고혈압이시잖아요. 제가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물 좀 탈게요. 그러면서 저는 일어나서 정수기 물을 받아 제 앞접시에 있던 찌개에 약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반찬을 한번 집어먹고는 또 말을 했죠. 어우, 이것도 짜네. 반찬은 뭐 물을 탈 수도 없고. 제 반찬 투정이 계속될수록 시어머니 얼굴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얼른 자기도 한 숟가락 뜨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기는. 이게 괜찮은 거면 당신도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찌개랑 국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다고 하잖아.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니까? 저는 남편을 타박하면서 다른 반찬도 집어먹고 계속해서 한마디씩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이제 더 나빠질 부분이 없을 정도로 차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치가 없는 척 그 뒤로도 반찬 투정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 집에 돌아갈 때가 되어서는 창고로 쓰고 있는 수납장 문을 죄다 열었습니다. 거긴 왜 열어보니? 엄마, 혹시 남은 칫솔이랑 치약 있으세요? 뭐? 저희 집에 치약이랑 칫솔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이 집에서 쓰던 치약이 좋던데 저희 그거 좀 가져갈게요. 아니, 그냥 마트 가서 사면 되지 뭘 여기서 가져가. 남편은 저를 만류하면서 수납장 문을 다시 닫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 손을 다시 밀쳐내면서 안쪽을 더 샅샅이 훑었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칫솔과 치약을 한 움큼 쥐어 꺼내면서 가방에 옮겨 담았고요. 이 치약은 우리 집안 마트에는 없는 거야. 전에 누가 선물했다고 하신 거 맞죠, 이거? 그래, 친구가 외국 다녀오면서 준 건데. 아, 그럼 다 가져가면 안 되겠다. 저희 몇 개만 가져갈게요. 저는 애교스럽게 웃으면서 손에 쥐었던 것 중 2개를 빼놓고 다시 쇼핑백 가방에 남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열심히 챙기는 저를 말릴 생각도 못한 채 황당한 얼굴로 보고 있었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집에 쌀도 없는데 여보, 가서 쌀 좀 퍼와. 무슨 쌀을 퍼와? 쌀은 마트에 진짜 있잖아. 가는 길에 사자. 아니, 어머님은 시골에서 직접 배달시키시잖아. 여기 쌀이 맛있다니까. 빨리 가서 퍼와. 쌀이다 거기서 됐다. 가서 퍼가라. 시어머니는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저희 둘을 보며 남편에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시댁에 있던 과일도 절반씩 챙겨 담았고요. 한바탕 짐을 꾸린 뒤에 양손 가득히 그걸 다 들고 나오는데 시어머니는 아연한 얼굴로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하러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들고 와? 우리는 그냥 사서 쓰면 되는 걸. 아껴야 잘 살지. 어머님 혼자 이거 다 못 쓰고 못 드셔. 그리고 원래 친정도 갈 때마다 내가 반찬이랑 생필품이랑 다 가져왔던 거 기억 안 나?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친정 갈 때마다 제가 먼저 말하기도 전에 엄마가 미리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비누 한 쪽이라도 제가 관심을 보이면 집에 있는 걸 죄다 가져가라면서 가방에 넣어주시던 게 엄마였어요. 지금까지 그걸 받아쓰기만 하던 남편은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가 명절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일이 있어서 저 혼자 먼저 시댁으로 향했고요. 저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제사 음식 장을 가득 받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사 안 지내는 게 유행이에요. 조상 잘 만난 사람들은 다 해외 나가서 노는 거 모르세요? 그래도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니? 유행도 그런 유행은 못 쓴다.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돌아가신 아빠 제사 안 지낸 지 한참 됐어요. 엄마도 음식하기 힘들다면서요? 말만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건강 생각해서 이제 진짜로 그만하세요. 저는 그 말을 거의 30분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던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질린다는 얼굴로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고요. 한참 생선을 굽고 있던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 있던 신우이에게다가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뭐예요? 힘드니까 이제 교대 좀 해요. 생선 다 구웠으니까 저는 아가씨가 하라고요. 신우이는 저보다도 8살이 더 어렸어요. 늦둥이로 태어난 데다가 나이도 어려서 아직 철이 없는 편이었죠. 늦게은 주제에 일은 거들 생각도 안 하고 거실에서 TV나 보면서 빈둥대고 있길래 제가 앞치마를 넘긴 것이었고요. 그동안은 제사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반복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죽도록 일하고 신우이는 옆에서 놀고 있는 장면이요. 하지만 이제 더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저 이런 거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한번 해봐요. 아가씨도 나중에 시집가면 시댁에서 제사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못할 수는 없잖아요. 신우이는 황당하다는 얼굴을 하며 시어머니를 돌아봤지만 그쪽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는 수 없이 신우이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마지못해 자리를 잡고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잘못 만들어진 전을 집어먹으면서 열심히 훈수를 뒀고요. 전을 왜 이렇게 두껍게 부치냐, 제대로 좀 해봐라. 이건 덜 익었다. 이건 너무 태웠다 등등. 결국 참다 못한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있는 대로 내더라고요. 아, 엄마! 우리도 제사 그만 지내. 짜증나 죽겠네 진짜. 그 뒤에도 저는 조금 일하다가 소파에 드러누워서 쉬다가를 반복하면서 저만 편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요. 명절 뒤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요. 가끔씩 이렇게 오실 때가 있었거든요. 어머, 집이 왜 이렇게 개판이야? 너 청소 안 하니? 요즘 계속 야근하느라고 너무 피곤했어요. 오신 김에 엄마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아니다. 저랑 같이 해요. 저 쓰레기 버리고 빨래 돌릴 테니까 엄마가 그동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 얼른 고무장갑을 끼워드리면서 냉큼 고맙다고 선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로 저를 쳐다보더니 빨리 해달라고 계속 재촉하는 제 등살에 못 이겨 설거지를 시작했죠. 설거지 벌써 끝났어요? 역시 우리 엄마가 전문가라니까. 혼자 할 거 엄마랑 같이 하니까 너무 빨리 끝나네. 엄마, 그 앞에 걸레 있으니까 바닥 한 번만 닦아주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정신없이 몰아치면서 계속해서 이것저것 시켜댔어요. 얼떨결에 제가 시키는 대로 하던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성질이 나는지 한참을 씩씩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챙겨주려고 만들어 온 반찬을 보며 제가 말했죠. 아, 나는 고사리는 별론데. 이거 오빠만 좋아하는 반찬이잖아요. 저는 다음에는 이거 말고 호박잎 쪄다 갖다 주세요. 저번에 엄마가 만들어준 호박잎이랑 양념장이랑 너무 맛있더라고요. 호박잎은 그냥 찌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 그러게요. 내가 하니까 이상하게 그 맛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엄마 손맛이라고 하는 건가? 그날 시어머니는 질색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한동안 저희 집에 올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합가하는 문제 있잖아요. 응?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가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효도하고 살자느니 어쩌니 하면서 같이 사는 게 좋지 않냐고요. 그런데 제가 더 넓은 집을 알아보니까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 돈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집 팔고 그 돈까지 보태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제가 가는 길에 부동산에 내놓고 갈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겁을 하면서 아니라고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하는 게 서로 편하겠구나. 없던 일로 하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엄마 모시고 같이 살고 싶어요. 매일 엄마 집밥도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합가하세요. 네? 아이 글쎄 안 한다니까. 아유 정신 사나워. 너 얼른 집에 가라. 시어머니는 합가고 뭐고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 제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해대고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남편을 조르기도 했고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내가 뭘? 먼저 합가하자고 하신 거 엄마랑 당신이잖아. 아니 요즘 진짜 이상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당신이야말로 이상해 지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가족이랑 다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남편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면서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되니 남편의 그 평정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설득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제가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변해가기만 했죠. 마침내 남편은 저와 못 살겠다고 학을 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연락을 받지 않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자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이혼은 못한다고 했고요. 결국 저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분할을 하는 조건으로 남편은 마침내 본인이 원하던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딸 같은 며느리를 원했지만 실패했던 저와 시댁의 사연이었어요. 그게 허상이었다는 걸 지금쯤은 두 사람 다 깨달았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